지금까지 ESG와 관련된 글로벌 정책과 동향, 수출 경쟁력을 위한 핵심 이슈, 산업별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관리 및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ESG와 관련된 동향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동향은 글로벌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과 환경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교육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체적인 노력일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고 기업의 이익에 더불어 우리 직원과 환경의 이익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동향에 충분히 대응하고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네, 지금까지 이 총 4번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ESG 정책과 규제 동향, 수출 경쟁력을 위한 ESG 핵심 이슈, 산업별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관리 및 핵심 이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내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열심히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ESG 정책과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발효하여 역내 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기업의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약 2조 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ESG 정보 공시 제도는 공급망 사업자에 대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실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포함되고 있으며 회사의 밸류체인과 연관된 범위의 탄소 배출량, 즉 스콥3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은 자사의 정보 공개를 위해서 밸류체인 전체의 ESG 정보를 요구하고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 공급망에 포함되는 중견, 중소기업 역시도 이러한 요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ESG 정책 및 동향을 살펴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공급망인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공급망 또는 기업의 공급사슬이라고도 합니다. 원재료를 획득하고 원재료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환하고 최종 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직,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각 나라들은 공급망 관련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유럽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 가능 경영의 실태를 조사해서 공급망에서의 환경 그리고 인권 침해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입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독일 이러한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국내법으로 자체적으로 입법하였고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차원에서는 이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EU 내 모든 국가가 이에 따라서 국내법으로 입법을 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2년에 제안되어서 올해 아마 승인이 될 예정이고 승인이 되면 2년 내에 각국이 입법해서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회사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과 공급망은 실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이미 자발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법에 앞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투자, 친환경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EU에서는 친환경 분류 체계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류 체계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도 한국형 분류 체계를 신설하였는데요. 환경부는 이 분류 체계를 이용한 투자 지원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분류 체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 그리고 투자 유치에 향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류 체계를 잘 활용하여 기업 경영을 한다면 정말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장님, 이
그린워싱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이는 그린워싱에 포함될 것입니다. 해외의 그린워싱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서 그린워싱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이러한 다양한 법령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 펀드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중에 소비자 권리 지침을 개정을 제안해서 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광고, 재활용 기호, 재활용 가능성, 제품 및 포장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환경 마케팅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기존의 그린워싱 관련된 원칙에 의거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까지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워싱 관련된 규제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또는 기존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해서 그린워싱이 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핵심 이슈를 잘 알아야 한다고 이전 강의에서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제조업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수출 경쟁력 관련 ESG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수출 경쟁력과 관련된 ESG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인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하면 실사 의무에 있어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분쟁 광물입니다. 이 분쟁 광물 하니까 두 번째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네. 미국의 도드-프랭크 액트는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의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이런 3TG 광물에 대해서 원산지 추적과 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광물 외에서도 앞서 확인한 공급망 실사 관련해서 인권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인권과 환경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인권부터 살펴보면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권, 비인도적 취급의 금지,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간섭 또는 명예훼손의 금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보장, 유해한 토양 변화, 물 또는 대기 오염, 유해한 배출물 또는 물 소비, 기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영향 유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임금, 적절한 생활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근로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을 포함하는 공정한 근로 조건, 주거, 식량, 수분 섭취 및 위생에 대해서 접근안에 대한 것 제한의 금지, 토지, 산림 및 수역에 대한 불법적 강탈의 금지, 정당하지 않은 차별의 금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는 총 8가지 준수 필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것,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출입 금지,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사용 금지 및 폐기물의 적절한 조치,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 금지, 오종층 파괴 물질의 불법 수출입 금지,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협약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폐기물 수출 금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대기업과 산업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행동 규범으로 공동 제시하고 있다고도 배웠는데, 이러한 행동 규범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러한 행동규범에는 노동, 안전보건과 환경, 윤리 등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고, 경영진의 성명서 게시, 점검, 위험평가 및 관리, 교육, 관리 정책의 공급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등을 통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ESG 경영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가 바로 인권이다,
이렇게 앞서 살펴보았는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의 경영관리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망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다양한 위험 업종을 식별하고 있고, 이는 각 기업의 고유한 공급망 구조와 업계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권 그리고 노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석유 및 가스, 광업, 섬유 및 의류, 식품 및 음료 등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광업, 석유 및 가스, 화학, 산업용 농업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중 섬유 및 의류업의 특징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섬유 및 의류업의 특징은 큰 전문성이 필요 없고 노동 집약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분산돼서 업무 주기가 짧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산업은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섬유 및 의류업이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아동노동, 차별, 강제노동, 안전보건, 결사의 자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환경적으로도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원료 채취, 섬유 생산, 직조, 염색, 가공, 운송 등 다양한 단계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대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빠른 트렌드로 인해서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품업에서도 아동 노동,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있군요. 특히 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노동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식품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대량의 폐기물과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업체들은 축산 폐수와 배설물로 인해 지역사회의 수질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식물 재배 업체들은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각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실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기업 역시 ESG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노동 및 인권 문제를 관리하려면 공급망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 임금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식과 기업 전략 그리고 디자인을 통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기본적인 인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규범 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이슈가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인권과 관련된 국내 규범에 위반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 장벽과 타지에서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종종 보상의 불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발이나 채용에서 차별 또는 기회 부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업 안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산업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 인력,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배달업체가 많이 쓰이면서 비정규직 또는 협력업체인 배달업체에게는 다양한 현행법 위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불법행위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ESG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반대로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인권의 일부로만 이야기해왔던 다양성과 포용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인권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의 전략으로 이용해서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가 해외의 글로벌 대기업에는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 역시도 선제적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자사의 현황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ESG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 복지와 생물 다양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복지는 식품업계에서는 이미 글로벌 대기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 이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업의 협력 업체인 축산농가 등에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축사 내부 환경을 개선하며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제약업계에서는 동물 실험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는 3R이라고 해서 리덕션, 리파이먼트, 리플레이스먼트 원칙을 준수하고 실험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실험 디자인의 개선, 대체 방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동물 복지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의 밸류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이외에도 ESG 이슈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ESG 이슈는 그 중요성과 이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이슈는 국제적 동향과 국내 규제, 글로벌 경기 상황 등 ESG 외에도 기존에 원래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러한 ESG 이슈를 기존 이슈와 달리 경영에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SG 이슈가 번거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도 ESG에 있어서 지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경제 동향이나 국내 동향, 국제 동향처럼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해야 될 이슈로 본다면 그 관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ESG 이슈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기업이 이를 번거롭고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기업이 경제 동향을 살피듯이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해야 할 이슈로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ESG 정책과 규제는 해외와 대기업의 것으로만 느껴져 멀게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ESG가 점점 우리 기업 현장에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여러 규제들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개념인 ESG를 점점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ESG가 자리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우리가 ESG 핵심 이슈를 살펴보았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강조가 되었죠. 맞습니다. ESG 핵심 이슈에서 인권은 정말 빼놓기가 힘듭니다. 중소기업은 먼저 자사의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의 동향과 우리가 거래하는 대기업이 중요시하게 보는 ESG 이슈를 파악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중요한 ESG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의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ESG 핵심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지속 가능성의 위험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 지속 가능성의 위험은 곧 지속 가능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위험이 피할 수 없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때 매몰 비용으로 인식되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더 큰 위험을 막고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이제는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 기업이 ESG 규제와 환경 이슈에 대해 잘 파악하고 관리하여 다가올 ESG 시대를 잘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